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정도진 교수님은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 최초로 입세스비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한국의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대내외 공공부분 회계기준 제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정도진 교수님께서 좌담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귀한 분들과 함께 토론을 같이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같이 참석해 주실 분은 앞서 발표해 주신 네 분과 더불어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해 주신 네 분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쭈리히 응용과학대학의 안드레아 버그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CNOCP의 파비엔 콜리그뇽 시니어 매니저님, 일본 국악원 대학의 로타 교수님,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봉환 교수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자 이외에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연금공단 백승무 차장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한국의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계 실체입니다. 백승무 차장님은 공무원연금공단 내 연금연구소에서 재정 추계 및 연금 제도에 대해 다루고 계십니다. 연금 관련 실무적 쟁점과 현안에 대해 좋은 말씀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입세스의 로스 스미스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입세스 즉 국제공공부분회계기준위원회는 민간의 IFRS를 제정하는 ISB에 해당하는 기구로 공공부분의 국제적 표준인 입세스를 제정하는 곳입니다. 로스 스미스 국장님은 캐나다 회계법인의 실무 경력을 토대로 7년 전부터 공공부분 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개발되는 공공부분 국제회계기준을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 및 실무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족을 좀 달면요. 로스 국장님은 혼자서 거의 100분의 역할을 하는 정말 지니어스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KIF 발생주의 회계 국제 심포지엄의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미리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첫 번째는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각국의 연금 제도와 관련된 쟁점과 도입 영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국의 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서 유용한 연금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유용한 연금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토론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6분 이내로 토론자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현행 연금 처리와 관련돼서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발표해 주신 파비엔 시니어 매니저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전반적인 프랑스에서의 정치적인 분위기라든지 이 공공회계에 대한 제도 체계를 고려를 했을 때 이 미래 지급액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중앙정부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하는 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해석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정치 이방가들 사이에서 이
장기 부채를 특히나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장기 부채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발표 도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보고 실체가 중앙정부인데 이 중앙정부가 연금제도를 운영할 때 연간 의결된 지출과 또 그 해당 기간의 연금 지급을 위한 기여금 수준을 살펴보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앙정부가 미래 연금 지급 의무를 현재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의 쟁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일반 공적연금 사회보장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미래 지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석 정보를 더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 회계의 변화보다는 공적연금, 일반 공적연금의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회계 기간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 연금 지급에 대한 부채가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장부문과 그리고 중앙정부가 일관성 있게 이 재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재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보 일관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와 그리고 사회보장 부문에서 제공을 하는 정보의 일관성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정보 일관성에 대해서는 회계를 하는 사람, 정을 하는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들으면서 연금 제도라는 것이 배경과 그리고 그 사회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파비행을 통해서 많은 유럽 정보를 접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파비행 시니저 매니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위스의 안드레아 버그만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그만 교수님께서는 학계에서도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하실 뿐만 아니라 기준과 실무 경험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 분야에서는 저희 많은 주니어 교수들이 정말 리스펙트하는 거장의 교수님이십니다. 귀하신 분이 이 자리에서 저희와 토론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스위스에서는 주석에서 재무제표 본문으로 인식한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스위스 내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고 그리고 앞서 드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버그만 교수님의 귀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회계 발생주의를 도입하고 나서 저기 2007년에 도입했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사실 이렇게 충당금을 제표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저희가 당시 갖고 있던 가장 큰 우려가 스위스의 모든 연금이 하이브리드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금에 있어서 위험 공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위스에서의 위험 공유가 없는 연금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는 이러한 위험 공유를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채에 대해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재무제표 사용자 측면에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IASB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입세스비가 이러한 위험 공유를 허용하고 나서 또 이러한 필요한 회계 기준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쟁점이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즉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저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입세스 42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제 발표에서 들었다시피 이러한 부채 인식에 대한 요건이 바로 그 요건을 해야 가능합니다. 듣기에는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상당히 유사한 연금 제도들이 상당히 다른 그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세한 그런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부채가 0이고요. 다른 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부채가 크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가 큰 연금 제도가 사실 그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스위스가 입세스 42를 이행함에 있어서 갖고 있는 우려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Mr. 감사합니다.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제정하시는 분들이 회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제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연금 제도를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버그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 종류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쳐다보지 못한다면은 일률적으로 부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따가 버그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로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후생연금으로 제도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연금회계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디언스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앞서 질문드린 연금에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서 일본의 개혁이 연금회계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중분들 중에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대중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연금제도 개혁이 있었는데요. 일본 공무원과 사립학교 직원을 위한 사학연금제도가 2015년에 후생연금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이 후생연금은 연금 특별 계정에 100%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생연금의 전반적인 현황이 예전보다는 정보를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 후생연금 통합이 회계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혜택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 자체가 성격이 좀 더 사회보장 성격으로
달리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민간 부문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연금 혜택이 더 많았는데 그것이 폐지되게 됩니다. 특히나 공무원 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일회성 퇴직금을 받게 되고요. 이 급여가 각각의 정부 부채에서 계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 재무제표의 부채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공적연금 부채랑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업원급여와 관련돼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회계 기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공무원 그리고 사학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율이 크지는 않고요. 일본에서 발생주의 공시를 채택한 지 20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몇 가지 개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개념 체계라든지 회계 체계 전체를 재고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 다 이해되시나요? 예, 말씀 전달 다 되고 있는데요. Okay, so yes. 그래서 저희가 발생주의 공시를 이제 일본에서 적용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제 적용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위반자들이 이 발생주의 기반 회계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야 미래 연금제도에 대해서 더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서 로타 네, 료타 교수님 감사합니다. 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생주의 정보를 재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은 영원한 저희 입세스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발생주의 정보회계를 연구하는 저희들한테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의 공헌이 오늘 같은 자리를 한국의 국책연구소에서 나름대로 만들기까지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긍정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은 앞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기초연금이나 일반 공적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우리 백승무 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의 백승무 차장님,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백승문 차장님께서 또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연금제도 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연금 업무의 집행을 맡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대표해서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을 통해 바라본 연금회계제도의 쟁점과 유용한 회계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백 기본적으로 차장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공무원 연금 제도가 기본적으로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의 제한 이유를 보면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직 시의 공적을 보상하고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로보상 내지는 임금의 후불적 기능 또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제도는 노후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성격, 공직사회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인사정책적, 근로보상적 성격 등을 담고 있는 종합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에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였지만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무원의 대량 퇴직 등으로 기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재정의 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적 측면에서의 공무원연금은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의 전형적인 공적연금 재정 방식 이행 과정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2001년 이후에 공무원연금 기금은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서 보유하는 위험준비금 또는 지불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성격에 비추어서 연금회계제도의 쟁점과 이용한 회계의 정보란 무엇일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국가별 연금회계 정보 처리 사례와 김봉환 교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 연금제도와 근로보상적 연금제도의 회계 정보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근로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시된 여러 사례와 분석에 비춰볼 때 보다 유용한 연금회계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적 요소를 결산 정보에 구분 반영하는 대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차례 연금 개혁으로 인한 제도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방식과 관계없이 확정급여 제도 하에서 종업원 급여의 성격을 갖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의 본래 목적은 장래의 불확실한 지급 운영에 대비해서 근로제공 시점의 충당부채를 측정하고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기금 적립을 유도하여 퇴직자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실제로 적립식 재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여러 공적연금 제도에서는 충당부채 대비 기금 적립률을 주요 재정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양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제도적 성격과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지불준비금의 목적으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가 방식의 연금제도, 아울러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법률로서 책임지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에 있어서는 연금충당부채는 제도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오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방식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재정수지 균형의 관점 내지는 국가의 부담 능력에 입각한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연금회계 정보가 정책 입안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정책이 변화하듯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유용한 연금회계 정보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연금제도의 성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연금 정책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차장님. 백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금 충당 부채가 반드시 부채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견해가 프로페서 버그만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주석에 좀 더 잘 보여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의 유용성을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기준 제정자가 바로 입세스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스 국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최근 국제 회계 기준 제정자 입장에서 이러한 연금 제도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오디언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장님. 자, 첫 번째 질문은 현안에 대한 것인데요. 다른 분들도 이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뭐 일일이 다시 세세하게 쟁점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위험 공유 제도라든지 하이브리드 연금을 어떻게 설명하고 회계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입사스 관점에서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사스 39 그리고 IES 19 종업원 급여에서 이 위험 공유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규칙을 또 급여 수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사스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자국의 기준을 이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 입사스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아직 다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공부문 회계위원회 경우에도 이 위험 공유 제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것인지 고려 중입니다. 캐나다도 자국 기준을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펜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입사스 39는 종업원 급여는 IAS 19 종업원 급여와 일치를 하게 되고 확정급여 제도를 위험 공유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지침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들을 살펴보면 여러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밸런스 식 같은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저명한 분들께서 발표를 이미 해 주셨는데요. 이 공공부문에서 저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죠. 특히나 지금 저금리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고 이 연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이 특히나 연금 부채가 크게 변화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현안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할인율을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가치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것도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 이율을 뭐 적용을 한다든지 뭐 국가마다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회계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재정기관에서 와서 꼭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용한 연금 회계 정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따르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문이 됐든 공공 부문이 됐든지 간에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러 조건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채 수준을 계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연금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파이낸싱을 할 것인지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큰 규모의 부채를 어떻게 앞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 준용하는 회계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지 연금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수급자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을 받음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연금 운용에 대한 회계 처리가 좀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기반한 준용하는 연금 회계 정보야말로 유용한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정말로 이 투명한 연금 회계 정보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유저 베이스도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사스 39, 입사스 42를 보면요. 이 종업원 급여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층이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IASB에서 지금 진행 중인 초기 단계의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산 수익률에 기반한 연금 급여라는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연금 급여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있으시면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하는 산출물이 IAS 19 종업원 급여를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 할인율을 어떻게 공적연금에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입사스가 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어떻게 이 시간 가치를 화폐 시간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반영을 해서 적절한 할인율을 파악을 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2021년쯤 되면 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국제회계재정기관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는 연금 회계 처리가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성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 정책을 결정할 때 스위스 사례를 물어보고 프랑스 사례를 물어보고 일본 사례를 물어봅니다. 근데 서로 기준이 다른 결과를 갖고 재정 의사 결정자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그 설득력이 상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연금 중단 부채를 우리가 수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건 한 발짝 더 국민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입세스에서 연구하고 계신 할인율의 연구 결과가 2021년에 발표된다고 하니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도 저희들이 많이 갖게 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각국의 공공부문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입세스비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입세스의 진도를 쫓아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경우에는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에 대한 개념이 회계기준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는 게 상황이고요. 입세스비는 그보다 훨씬 더 지금은 앞서 나가서 ISB와 유사한 수익인식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특히 입세스 39번
종업원 베니피트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한 저희 한국 입장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갈증이나 연구 필요성이 진실로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발표해 주신 김봉환 교수님과 백 차장님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자 합니다. 교수님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나 갈증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 간단하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국의 이 공공부문연금은 교환거래, 비교환거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거래, 비교환거래를 분리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면 성격과 표시가 일치되는 그런 그 컨시스턴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교환 거래와 비교환 거래 부분을 연금, 이 공무원 연금에서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추정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연금은 확정급여형이긴 합니다만은 불확실한 확정급여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된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 급여의 어떤 확정액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한 확정급여형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그 인식에서는 기업의 확정급여형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국가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부담 부분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또 측정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4시 20분까지 주어져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코멘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백 차장님부터 앞으로 이런 쪽의 연구를 입세스에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프로페서 버그만 교수님께 이런 쪽의 연구 결과를 저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마지막 코멘트를 백 차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금 충당 부채는 인구 통계적 요인과 그 재무적 요인과 같은 보험 수리적 과정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재무적인 보험 수리적 과정이 연금 충당 부채 규모의 높은 변동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재무적인 보험 수리적 과정으로 인한 변동분이 통상 총 변동액의 60에서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 산정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7, 80년에 이르는 장기 추정의 과정에서 특히 할인율과 같은 재무 요인의 미세한 변화가 인구 요인에 의한 실질적인 변동 원인을 상회하게 되면 이것이 제도에 대한 오해나 또는 이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연금제도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할인율 적용에 관한 입세스 39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할인율 얘기를 다시 한번 연구 주제로 말씀해 주셨고요. 클로징 멘트로 아까 처음 토론 부탁드린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비행 매니저님부터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 논의 내용이 상당히 제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았고요. 한국의 접근법, 교환거래
비교환 거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입세스 B에서 지금 이 구분에 대해서 경계를 허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프로페서 안드레아스 교수님의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현재의 회계가 경제적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채를 공시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경제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채를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채를 공시한다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특히 이자율 관련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활용을 할 때 만약에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본시장을 활용을 한다면은 할인율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 또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할인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즉 가능하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 연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을 연금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회계 전문가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스 국장님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들은 지적된 바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회계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할수록 더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 필요한 노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카네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가 바로 연금 충당금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계 처리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재정이라든지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회계 전문가가 이런 연금의 그런 부채 관리 등등에 대해서 이것을 또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회계사가 정부와 관련된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론이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기대하면서요. 저희 좌담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김봉환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신 걸로 저희 좌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I'm very 감사합니다. 이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제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별로 OECD 국가별로도 연금 충당금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적 연금은 바로 역사적인 배경, 제도적인 특징 또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국제적인 통일성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OECD 국가 간의 국제적인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간의 재정 부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SSB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원과 주최 측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진 과장님을 비롯하여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심포지엄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온라인 진행이라서 그런지 조금 미숙함과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불편을 드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환희 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시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간에 여러 곳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그 시간과 공이 들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 10여 개국에 문서로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연금 관련한 제도들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여러 나라 중에서 4개 국가의 사례들을 오늘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심포지움을 준비했을 때는 면대면 회의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가장 예민한 이슈인 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회계적인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대두될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 또는 재정 전문가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진솔하게 이렇게 대화가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를 개최하고 나니까 굉장히 큰 그 희망과 기대도 엿보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국제회의의 개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비행편과 숙박편을 이용하지 않게 돼서 비용도 절감됐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실은 시간과 여러 제약들 그리고 랭귀지의 배리어도 상당히 그 손쉽게 극복되는 사례를 우리가 오늘 몸소 경험합니다. 오늘 이제 만들어진 이 연구 네트워크가 수시로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모여서 지혜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심포지움이 지향하는 바는 이 발생주의 회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그다음에 향후 방향들을 좀 진솔하게 이렇게 해가는 것들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그리고 매년 각 나라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그 공공 부문의 현안 주제들을 발굴하고 결과를 마련하는 자리를 이렇게 매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To emphasize the meaning of today's symposium. 오늘 심포지엄의 의미를 저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가 볼테르는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충실히 준비해 나가는 만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노력이 미래의 우리에게 값진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게 또 이렇게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